혼쭐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새해에 부자 되세요 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새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만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바로 정신건강, 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쭐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정신건강을 잘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한 조사에 의하면은 2022년 말에 조사한 그 통계에 의하면 3위는 바로 행복이었다라고 합니다. 행복이 벌써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2위는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보다 경제적 자유가 위에 있네요. 자, 1위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뭐 행복, 경제적 자유, 건강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그냥 이게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순위로 말했을 때는 돈보다는 먼저 건강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 건강, 경제적 자유, 행복 이거 다 묶으면 그냥 이게 행복이죠. 자,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조건적이다, 컨디셔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있어야 되죠. 경제적 자유도 있어야 되죠. 행복도 해야 되죠. 그래야 행복하다. 자,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가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미달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 돈줄남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조건적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까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순간순간의 기쁨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혈압, 당뇨, 우울증, 국민 건강이 꾸준히 악화되는 추세다. 이게 한의신문이라는 곳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보니까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라든지 스트레스 인지율의 추이가 뭐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2010년, 11년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뭔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스트레스 인지율의 추이가 올라가는 걸 보면 최근에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돈줄남은 늘 멘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디프레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프레션은 우울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른 겁니다. 디프레션이라는 거는 뭐 디프레션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 우울증인가 봐.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다운된다 그러죠.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매운 걸 먹지 않습니까? 마라탕을 먹는다든지 뭐 매운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면은 뭐예요? 나한테 쇼킹한 선물을 준다는 거. 아니면 이걸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쇼킹한 선물 이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유롭고 싶어 그리고 떠나는 거죠. 멀리 가깝게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떠나는 거죠. 진짜 멀리. 자, 이렇게 떠나게 되더라도 뭔가 마음이 다운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영수증 날라오면 다시 또 우울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혼쭐 여러분들 1년 동안 내 멘탈을 어떻게 지킬 거냐? 돈줄남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울증과 우울감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다고 해서 나 큰일 났나 봐. 아닙니다. 현대인은 다 누구나 우울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감은 우울증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우울감에 따른 말은 좌절감입니다. 좌절감이 뭐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나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아직 부딪혀 보지도 않았는데 안 돼. 이거 하나 많아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좌절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좌절감이 뭐냐? 결국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혹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고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좌절감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좌절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좌절감의 근본, 왜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 성장 마인드셋이 뭡니까? 성장 마인드셋은요, 뭔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성장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나 내가 성장해야 될 그 성장의 상태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마인드.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라는데,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분은 그래서 좌절감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의 근본 원인은 성장 마인드셋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의 삶의 모습에서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감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삶의 모습 때문에 좌절감이 드세요? 내가 막 해외여행 가고 싶고 비싼 차도 타고 싶고 막 비싼 물건도 사고 싶고 뭐 정말 돈 펑펑 쓰고 싶은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다 못해. 그러니까 나의 삶이 지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너무 좌절감이 든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상태로 가면 미래의 삶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오는 좌절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과 우울감과 안 된다라는 생각의 가장 90% 이상이 바로 미래의 삶의 모습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뭔가 굉장히 기쁘고 좋아하는 일을 못해서 좌절감이 있다기보다는 이 상태면은 뭐 하나도 나아질 게 없을 거 아니야. 5년 후 지나도 나는 이 모습일 거고 10년 후 지나도 바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마음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 거의 90%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당장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공포,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좌절감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디프레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2009년인가요? 지금부터 벌써 한 15년, 14년 이 정도 된 영화인데 전우치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 영화를 저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영화가 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 뭐 거기에 무슨 귀신도 나오고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분 김윤석 배우죠. 아주 뭐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인데 이분이 거기서 무슨 화담 선생인가? 뭐 이런 어떤 도사 같은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제가 이 대사를 지금 14년,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웠던 대사.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전우치, 이 영화 아시죠? 전우치. 이분이 뭐라고 대사를 하냐면 어린아이한테 더 살아봐야 별거 없단다. 요런 대사를 합니다. 저 그때 소름이 확 끼쳤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엄청나게 좌절감을 주는 말이야.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이 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더 살아봐야 별거 없단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서의 좌절감과 우울감은요, 지금이 아닌 미래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우울감이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쁨과 행복 중에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다. 근데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모습, 이게 뭡니까? 지금의 삶의 모습이 기쁨이죠. 그러면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바로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의 삶의 모습을 내가 가꾸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우울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범한 저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비범한 저축은 1억 만들기고요. 바로 우울할 겨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우울할 겨를이 없습니까? 최소한 우리 혼줄 여러분들 중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1억 만들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당장은 내가 절제와 절약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미래에 밝을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마인드 뭡니까? 비범한 저축, 그리고 위기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이런 말 자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혼줄 여러분, 새해에는 무슨 말을 자주 들어야 된다?
너 좀 변한 것 같아.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 긍정적인 의미로 변한 것 같아,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딩언바를 또 촬영하고 왔습니다. 4번째 출연인데 고딩언바 출연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획을 세워줬어요. 굉장히 간단한 계획이야. 진짜 1년에 딱 1,500만 원 만들어서 5년 후에 5,000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인데, 너무나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늘 하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계획을 하나 세워줬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이걸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획만 지금 세워준 거잖아.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황했거든요. 촬영 중에. 왜 눈물을 흘리냐면 너무 좋아서. 그냥 이야기만 듣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게 왜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앞에 뭔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2, 3년 보이니까 그냥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올 한 해의 멘탈,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비범한 저축,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획, 그래서 추진해가는 추진력,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에 우리의 정신 건강은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1억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전거의 페달을 지금 밟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게 힘들지 않고 너무나 쉽게 페달이 그냥 굴러간다. 근데 굉장히 속도가 나요, 자전거.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 내리막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페달을 밟는 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4대 경제 무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4대 경제 무개념에서 탈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혼줄 여러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경제 무개념은 뭐냐면 안정된 노후란 무엇이냐? 재테크가 성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경제 무개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테크는 안정된 노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재테크에 성공해야만 안정된 노후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 잡이,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이 연장되어야만 안정된 노후가 안정된 노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창업하고 나면 언젠가 우리 혼줄 여러분들 창업할 생각이 있으실 텐데, 창업하고 나면 그 창업을 통해서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은 다 내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투자금을 일단 회수를 해야 되고요. 투자금을 회수를 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업을 하면 초반에 장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되거든요. 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진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 회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냥 뭐 내가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정 수준에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난 나머지가 진짜 내 소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이 진짜 누구 거냐? 월급은 내 걸까요? 좀 전에 창업 이야기를 하고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월급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반드시 일정 부분은 저축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갖고 계시죠.
아니면 원금균등 상환도 있거든요. 사실 월급은 원금균등 상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저축을 해야 되느냐? 내 월급이 유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대 경제 무개념인데 제가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여기 보면 주식 차트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투자와 주식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시장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구성 자산수를 늘릴수록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그죠? 예, 줄어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성 자산수라는 게 뭐냐?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이 저축을 열심히 하다가 일정 수준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아, 이거 위험하니까 그래도 분산 투자해야지라고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구성 자산수를 늘리면 이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리스크 하는. 자, 그런데 이 변동성이라는 걸 제가 한번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변동성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정규분포,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표준편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 수 있느냐, 변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요거죠. 요 표준편차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이 표준편차가 바로 변동성인데 분산 투자, 그러니까 구성 자산수를 늘리면 표준 편차가 줄어들어서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하고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변동성을 줄이잖아요. 그럼 뭐가 줄어드냐면 비례적으로 수익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분포의 평균값에서 플러스 표준편차, 마이너스 표준편차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좁아진다는 얘기는 플러스 표준편차도 좁아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변동성을 줄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수익의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이 지금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이 선입니다. 여러분 줄어들죠? 자, 그런데 줄어드는데 아무리 분산 투자를 늘려도 절대로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선이 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내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변동성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체계적, 말이 좀 어렵죠?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비체계적 위험과 달리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죠. 자, 돈줄남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 위험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이 뭐냐? 자,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결국은 개별 자산의 위험이에요. 그 기업에 생기는 악재. 작년 같은 경우엔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업체 관련된 기업들만 주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별 자산의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크게 당할 일은 사실은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은 뭐냐? 정치, 사회, 경제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관세 폭탄을 내렸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가. 그 다음에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 분쟁,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 기업에게는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코로나 같이 모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 바로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 바로 체계적 위험인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거. 이 체계적 위험은 뭐다? 아무리 분산해서 또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중에 시장이 깨지는 이유는 체계적 위험 때문에 깨진 거다. 여러분, 2020년도에 주식에 입문하셨죠?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게 2020년 아닙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거 기업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올 때가 사실은 찬스인데 이걸 모르고 투자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체계적 위험을 만날 때 공포감에 휩싸여서 그냥 막 던진다.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 혼쭐이 여러분들처럼 저축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시장을 잘 관찰하다가 이런 체계적 위험이 생기게 되면 그게 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코스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금융,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체계적 위험 때문에 시장이 20% 이상 급락하는 경우가 자, 1995년 이후에 몇 번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20% 이상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무려 1995년이면 30년인데 뭐 이렇게 사실 코스피가 체계적 위험은 없었지만 6년 동안 그냥 거의 변화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죠. 이게 뭐 더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단기간에 20%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무려 30년간 7번이나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3, 4년, 4, 5년 안에는 한 번씩 이런 일이 꼭 생긴다. 자, 그러면 저축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이런 때 관심을 갖고 이 체계적 위험에 시장이 붕괴될 때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게 그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무조건 무서워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자,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경제 무개념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분산 투자란, 여러분 혹시 분산 투자란 여러 자산으로 나누는 걸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 자산으로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A 종목, B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 Z까지 사면 그게 분산 투자입니까? ETF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입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이 아닌 체계적 위험이 시장에 등장하면 분산 투자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말아먹었다 하는 분들 중에 비체계적 위험 때문에 그 기업의 악재 때문에 말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시장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전쟁이나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분산 투자란 여러 자산으로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뭐냐? 투자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돈줄남이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 비중이 내 전체 자산에서 뭐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쿨하게 어떤 조정이 생기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투자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예적금과 분산 투자를 해야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예적금과 투자 비중을 분산해야 되고 투자 시기를 분산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될 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될 때는 장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투자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진정한 분산 투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제 개념으로 장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난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안정된 노후란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결국 재테크의 성공이 아니고 나의 잡이 성장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다 내 것이 아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월급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왜? 유한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축으로 계속해서 세이브를 해줘야 된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종목을 나눈다고 분산 투자가 아니라 투자 비중과 시간을 나눠야 분산 투자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돈줄남이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유연한 저축주의자입니다. Flexible Savingsist라고 하는데 유연한 저축주의자, 저축주의자인데 때에 따라서는 투자를 하는 유연한, 그게 언제겠어요? 체계적 위험이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때 저는 냉정하게 들어가서 그 주식을 산다. 그러나 그 시장에서 막 투자를 하던 분들은 그 체계적 위험이 시장을 깨트리고 붕괴시킬 때 공포감에 휩싸여서 투매를 하고 뛰어나온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500만 원이라고 했죠. 작년도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해갖고 올린 투자 수익률이 15%라고 합니다. 평균. NH투자증권에 의하면. 자, 그러면 225만 원이에요. 이 적립식으로 했으면 11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적금을 충실하게 했다면 고작 58만 원.
1,500만 원 투자해서 그냥 58만 원 추가 소득 올린 것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만 원밖에 돈을 더 번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 신경을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쏟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돈줄남의 모토를 말씀드릴게요. 노주, 노담, 노개, 노코. 제가 오금이라 그랬죠. 오금. 이 오금이 뭐야? 술 안 하고, 주식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코인 안 한다. 뭐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이 다 오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운동, 저축, 성장, 학습, 독서로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운동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축, 성장, 학습, 독서는 좀 하고 있는데 운동, 진짜 이거 좀 시작을 했다가도 또 작심삼일이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언젠가 오금을 끝내고 오성장을 할 수 있는 제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자, 돈줄남의 오늘 말씀드린 내용 경제 무개념 4가지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0 전략입니다. 2020 전략. 이게 뭐예요? 절대 운영 자산의 20% 이상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5천이다. 그럼 절대 주식은 1,000만 원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 이상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이나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신이 거기 팔려서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여가생활, 여러분 성장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내 전체 자산의 20% 이하가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약간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덤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거에 막 온 정신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반비례한다고. 기대 수익률,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전체 자산에서 20%밖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히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엄청 어마어마한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요구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 때 비싸지 않은지를 정말 생각하고 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비싸도 막 사는 거야. 명품처럼. 명품이 그렇게 비싼데 막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 살 때 아무래도 비싸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혼줄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운영 자산의 20% 이상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럼 나는 2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싶어. 어떻게든 2천만 원 꼭 투자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주식에? 그러면 자산 1억을 모으세요. 그러면 자산 1억을 모으면 20%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으로 20% 이상 장이 깨지는 상황이 생긴다? 저는 반드시 주식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 기업의 고유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으로 시장이 깨져서 20% 이상 하락한 주식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사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자, 돈줄남의 2020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모 은행의 PB 센터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돈 많은 분들과 일반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PB 센터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 관심을 갖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럼 엔화가 낮아지면 막 부자들은 와서 야, 엔화가 왜 이렇게 싸?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금값이 한때 굉장히 낮았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되면 막 야, 금값이 너무 낮은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부자는 자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때 관심을 갖는데 일반인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막 주식이 오르니까 야, 주식 오르는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금값 너무 오르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 오르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사실은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산이 막 떨어지면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막 오르면 관심을 갖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자산이 오른데 그러면 나만 그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기회까지 들어와서 그 자산이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하면 그 자산의 가격이 꼭대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4가지의 경제 무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이 4가지의 4대 경제 무개념으로부터 탈출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주식 투자에서 분산 투자란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거고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4대 경제 무개념으로 탈출해서 부자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혼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버전으로 1억 만들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혼줄 여러분들, 부자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6가지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인데요. 4월 4일 제가 말씀드렸죠. 7시 30분에 명동역 CGV 시네 라이브러리에서 돈줄남의 오프라인 강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들어갔는데 벌써 매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꿀팁을 좀 드리면 당일날, 그러니까 4월 4일 오후에 들어가시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당일 일이 취소가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갑자기 매진이었던 게 조금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더니 매진이네 라고 하지 마시고 당일날 들어오셔서 결제를 하시면은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혼줄이의 경제 개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노후 준비는 결국은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는 종목 분산이 아니라 예금과 분산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소득은 진짜 내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고 난 다음이 진짜 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 월급 타면 이 돈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저축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얼마 전에 3.1절 105주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절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로막은,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줄남의 정말 썰 중에서 클래스 중에 클래스가 바로 오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을사오적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돈 관리를 방해하는 오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의 버전으로 우리가 1억 만들기를 하는데 방해하는 절대 부자들은 하지 않는 6가지 루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독립을 막았던 을사오적도 있지만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의 2024년도 경제 독립을 막는 적도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육적이죠. 육적. 오적이 아니라 하나 더 해가지고 육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갑진육적이다라는, 올해가 갑진년 아니겠습니까?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1억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방해하는 이 갑진육적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 루틴 6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마통이 되겠습니다. 아하, 마통.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마통. 마이너스 통장의 줄임말입니다. 마통이 왜 나쁜 거냐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마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통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마통은 엄연한 대출 아니겠습니까? 대출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따라다녀야 되냐면, 대출 받았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상환 계획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마통만 있고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금액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저축의 의지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신문 보도에 가면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 20, 30대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을 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5명의 잠재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5명 중 1명이 20, 30대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얼마나 편리합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또 조금 돈 생기면 갚고 굉장히 편리한데,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발목을 잡는 루틴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차입질량지수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같이 돈이 확실하게 보전되는 대출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BMI 지수가 있습니다. BMI 지수가, 여기서 말하는 BMI 지수는 Borrowing Mass Index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에 걸맞는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3개월 소득분의 여러분들의 신용대출 총액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BMI 지수가
1 넘어가면 안 된다. 1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월 소득의 3개월치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느냐? 일정 금액을 원금 상환으로 자동이체를 해놔야 되는데 자꾸 저축의 의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정말 돈줄남 영상 보면서 정말 열심히 저축하고 싶은데 내가 마통이 있어. 마통이 있는데 무슨 저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정 금액을 원금 상환으로 자동이체하는 것도 저축입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리는 것도 저축입니다. 자, 그래서 마통을 갖고 계시는 루틴이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을 원금 상환으로 자동이체해라. 그것도 저축으로 인정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첫 번째 루틴, 마통이 있어도 바로 갚는 루틴으로 이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루틴은 말이죠. 바로 할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회하는 영수증이라고 돼 있죠. 후회하는 영수증. 내가 왜 후회하는 영수증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할인의 유혹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바일을 들여다보다 보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그 쇼핑에 대한 영상을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돈줄남의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 바로 결제 30제도인데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결심 30제도는 마음속에서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딱 1분 정도를 생각을 해라.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30제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1심은 필요한가? 필요한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심입니다. 2심은 예산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고 그랬죠. 마지막 3심은 뭐죠? 대체제는 없는가? 자, 이 세 가지의 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통과가 됐다면 그것은 좋은 영수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결제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할인의 유혹, 반값 할인, 역대급 할인, 조기 방송 종료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지 않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루틴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바로 뭘까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단서를 달았잖아요. 신용카드인데 무슨 신용카드다? 예산 없는 신용카드. 여러분, 내가 돈을 쓰면서 내가 얼마 썼는지 혹시 카운트 하십니까? 카운트 안 하시는 우리 혼쭐 여러분들이 있다면 진짜 혼나야 됩니다. 왜? 내가 예산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얼마를 썼는지를 카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혼나야 될 일이죠. 신용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예산 없이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대 예산. 자, 우리 혼쭐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3대 예산 말씀드렸죠. 뭐였죠? 외식비, 쇼핑비, 문화레저비. 자, 이 세 가지 예산 지금 제가 딱 우리 혼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나 있지. 외식비 얼마, 쇼핑비 얼마, 문화레저비 얼마. 이렇게 숫자가 딱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외식비 예산, 쇼핑비 예산, 문화레저비 예산이 없다? 자, 그러면 혼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혼나야 된다. 자, 외식비, 쇼핑비, 문화레저비라는 예산이 있어야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서도 카운트업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혼쭐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카페인 중독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돈줄남의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데 카페인 중독. 자, 여러분 SNS 과다 몰입이 얼마나 과소비로 이어지는지는 돈줄남이 그동안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정에 들어가서 모바일 이렇게 보면 모든 SNS가 설정에 들어가면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했다가 참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평균 사용 시간이 2분이야, 2분. 정말 안 보는데 여러분 평균 사용 시간이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30분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하루에 내 시간의 30분을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내가 매일같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면 나도 혹시 카페인 중독이 아닌가. 이 카페인이라는 건 뭐예요? 카카땡, 페이스땡, 인땡그램이죠. 요거의 줄임말인데 여러분 요것도 불필요한 생각지도 않았던 과소비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인스타그램을 너무 몰입하는 루틴도 2024년도에는 간헐적 단식으로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당이 되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혼나야 됩니다. 자, 2024년도 3월이거든요, 이제. 3월. 3월이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 잘못된 루틴은 뭐냐?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자, 돈줄남이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혼줄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보험료. 그리고 장기 상품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보험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많이 가입한다 그래서 좋은 보험이거나 보장이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보험료 그리고 너무 과다한 장기 상품 때문에 우리 혼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본을 모으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번 체크를 해볼지 제가 돈줄남이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요, 소득의 5에서 3%가 적당합니다. 내가 뭔가 보장을 좀 강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분보다 나는 보험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대 5%.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3%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나의 미래의 경제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에 걸맞는 보험료가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급이 되는 보험, 그러니까 저축보험료가 과다하게 들어간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코스트로 비용으로 소멸형으로 없애면서 강한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 대비 얼마? 5에서 3%를 꼭 지키셔라. 자, 그리고 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IRP니 개인연금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축보험이니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 총량에서 장기 저축의 비율은 15% 이내가 돼야 됩니다. 자,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단기 저축을 하는 분이 한 15만 원 정도 개인연금 드는 건 바람직한데 저축은 정기적금을 50만 원, 60만 원도 못 하면서 개인연금 50만 원, 60만 원을 한다? 이거 정말 혼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말이죠. 목적 없는 저축입니다. 자, 우리 돈줄남이 혼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1억 만들기 저축 아닙니까? 자,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로드맵이 그려지는 저축,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저축 만기를 탄 다음에 다시 예금을 하고 자,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중간에 돈을 흘리지 않는데 불명확한 목표로 저축하는 사람, 예를 들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는 50만 원, 60만 원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좀 불안해서 다 쓰기는 좀 미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만기를 타면 노트북을 바꾸든지 가방을 사든지 여행을 떠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자, 2024년도에도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누리호 발사 성공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초기 음속 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내가 어떤 궤도 위에 올라가기 전에 초반에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누리호도 발사를 성공하려면 초기에 몇 분 안에 음속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랩타임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돈줄남이 혼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초기 자본 1억을 모으는 게 얼마 만에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7년입니다. 여러분 7년 안에 어떤 컨디션이든 1억을 모으지 못한다면 내가 그 다음 스텝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2024년도 지금쯤 해이해질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 1분기가 끝나고 어느새 2024년도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2024년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혼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6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루틴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생활 속에 벌어지고 있는 루틴들 있죠? 그 루틴들 중에 나의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루틴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6가지를 2024년도에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의 소비 유형은 4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4가지 중에서 정말로 돈줄남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정말로 피해야 할 최악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이엔드 소금쟁이 KBS 경제 예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첫 녹화를 하게 되는데 연예계 소문난 짠테크 고수인 MC 4인방과 경제 전문가 김경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 스마트한 소비 노하우, 그러니까 뭐 무조건 절약을 하자라는 것도 좋지만 잘 쓰자를 표방을 하고 있는 경제 예능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저녁 8시 55분에 첫 방송이 되고요. 우리가 월화 드라마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월화 드라마가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8시 55분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출연진은 이찬원, 양세형, 양세찬, 조연아, 그리고 이제 제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 유형 4가지. 자, 이 4가지가 뭐냐? 여러분, 내가 소비하는 습관은 과연 이게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습관이 든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인간은 안 바뀐다. 저 사람 정말 인성은 안 바뀐다라고 할 때 그 인성, 사람 얘기할 때 하는 말이 퍼스널리티 아닙니까? 퍼스널리티는 안 바뀐다라는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퍼스널리티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격과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 그러니까 캐릭터와 템퍼러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격이라는 거는 바뀌거든요. 살면서. 그리고 실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거는 바뀌어요. 캐릭터는. 근데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소비는 성격일까요? 기질일까요? 기질이 아니라 바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돈을 써.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시도 안 해보셨잖아요. 분명히 바뀝니다. 예, 캐릭터거든요. 기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서를 저는 한 번씩 꼭 뽑아본다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은 여러분,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2024년도도 1분기가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쓴 카드 영수증이 슬슬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1월, 2월, 3월을 놓고 한번 색깔을 칠해보자. 자, 노란색으로 색깔 칠하는 건 내가 어디다가 뭘 사 먹었는지에 대한 거를 색깔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디다 무슨 쇼핑을 했는지,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는 얼마 썼는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3가지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외식에는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쇼핑에는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문화 레저에는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자,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이다 그러면 내가 지난 3개월은 외식이 몇 %고 쇼핑이 몇 %고 문화 레저가 몇 %야. 이런 정도의 감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혼쭐이다라는 거죠. 자, 소비 성향 테스트라는 게 있죠. 저 돈줄남이 만들어낸 소비 MBTI인데 네이버 창에다가 소비 성향 테스트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소비 MBTI.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ERFQ인지 뭐 GRFD인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16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했을 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비는 말이죠. MBTI 들어가기 전에 16가지로 나뉘기 전에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중에 오늘 돈줄남이 야, 이거 정말 괜찮은 소비 유형이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소비 유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건 진짜 최악이다.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소비 유형이 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은. 자, 그냥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그냥 A, B, C, D. 그냥 4가지입니다, 4가지. 간단하죠? 나는 어디에 이 A, B, C, D 중에 포함이 될 거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점을 받을 때도 뭐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C 학점이냐, 뭐 D 학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A가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A하고 D는 말이죠.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95%가 B하고 C예요. 아마 우리 혼쭐 여러분들도
B 아니면 C일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어떤 스타일이냐? 자, B는 짜잘짜잘한 소비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잔잔발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잘자잘한 거. 이런 거는 잘 결제를 안 해. 그래서 카드 영수증을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제 횟수가 되게 적어요. 이건 내 얘긴데 라고 하시는 혼쭐이 여러분들 계시죠? 자, 자잘자잘한 거 돈을 안 씁니다.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물건, 다이소에서 물건 사는 것도, 뭐 이거 아무리 1,000원이라고 그래도 난 사기가 좀 싫다. 그 다음에 뭐 몇만 원짜리 물건인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가격이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난 잘 안 쓴다. 라고 하는 이 자잘자잘한 소비를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할인 행사를 볼 때 그냥 무덤덤해. 뭐 누가 막 지나가다가 뭐 반값 할인을 한다, 대박 세일 한다 그래도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세일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뭐 괜히 그냥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가성비 같은 거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이거 제가 두 가지를 말하다 보니까 누구랑 되게 비슷하네. 이게 사실은 제 얘기인데 제가 약간 B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소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할인에 민감하지도 않아. 뭐 포인트 적립을 해드릴까요? 뭐 할인 적립을 해드릴까요? 뭐 쿠폰을 어떻게 쓰실래요? 그냥 저는 안 써요. 그냥 귀찮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로 쇼핑보다는 음식에 돈을 쓴다. 이게 주로 MBTI, 소비 MBTI에 보면은 S보다는 F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음식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쇼핑을 덜 하기 때문에 F가 나오는 겁니다. 돈줄남은 ERFQ가 나오는데 이 F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가 뭐예요? 먹는데 많이 사용한다. 저는 먹는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 아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안 아끼는데 뭔가를 사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소 가도 진짜 뭐 하나 싼 거니까 1,000원, 2,000원에 삭각으로 아무리 2바퀴, 3바퀴를 돌아도 살 게 없어. 저는 그래서 잘 안 사요. 그래서 당연히 결제 횟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자, 네 번째, 옷이라든지 내구재는 한 번 살 때 좋은 것으로 산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옷이 싼 걸로 여러 벌 있질 않고 그래도 그냥 사면은 조금 그래도 중간 이상 그래도 괜찮은 거로 적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돈줄남 영상을 보시면 돈줄남이 옷을 어떤 걸 입는가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옷이 뭐 아주 비싼 고가를 사지는 않는데 완전 뭐 굉장히 싸거나 이런 건 또 안 사요. 그래서 그냥 옷이나 내구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구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구재라는 거는 당장 다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어떤 물건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걸 우리가 내구재라고 얘기하는데 뭐 가구라든지 가전제품도 내구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거 살 때는 의외로 돈줄남이 의외이시겠지만 뭐 아주 최고가를 사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이렇게 싼 거보다는 그래도 중간 이상 거를 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B타입이에요. 이런 분들은 결제 횟수는 적지만 나가는 돈은 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자, C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여러분 이제 예상하시겠죠? 이거와 반대죠. 자잘자잘한 소비가 많아. 그러니까 뭘 그렇게 사는 게 많아. 그래갖고 하루에도 결제 횟수가 엄청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카드 내역서를 받아보면 막 3장, 4장이야. 막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뭐 금액이 크진 않은데 할인에 엄청 민감해. 뭐 할인한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가성비를 엄청 추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보다는 쇼핑에 돈을 씁니다. 음식에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쇼핑을 많이 쓰니까 음식에 적게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네 번째, 비싼 물건을 잘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비싼 물건을 절대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워낙 평상시에 자잘자잘한 걸 사니까 상대적으로 막 엄청 비싼 거를 막 사들이지는 않는다. 그냥 같은 값이면 싼 걸로 여러 개 산다? 뭐 약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혼쭐 여러분들. 자, 혼쭐 여러분들은 B타입입니까? C타입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를 혼낼 것 같습니까? B타입을 혼낼 것 같습니까? C타입 혼낼 것 같습니까?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러분 내가 B타입인지 C타입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소비 MBTI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이 나오느냐?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러면 A하고 D는 뭐냐? 자, B는 뭐라 그랬어요? 큰 돈은 쓰지만
자잘한 돈은 잘 안 쓰는 스타일이고, C타입은 뭐라 그랬어요? 큰 돈은 잘 안 쓰지만 자잘한 돈은 쓰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A는 뭘 것 같습니까? A. 여러분 예상한 대로 큰 돈도 안 쓰고 작은 돈도 안 쓰고. 와, 이거는 뭐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큰 돈도 안 쓰고 작은 돈도 안 쓰고, 이런 분은 진짜 전체에서 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D는 뭐겠습니까? D. 여러분도 예상하겠지만 작은 돈도 잘 쓰고 큰 돈도 잘 쓰고, 뭐 이건 뭐 이거 뭐야 이거,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다 잘 쓰는 거지. 그냥 항상. 자, 이런 경우. 그래서 A하고 D는 좀 비율로 봤을 때 좀 적거든요. 그래서 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B타입은 ERFQ나 GRFQ나 EIFQ나 GIFQ, ERFD 뭐 이런 유형들, 가장 많은 유형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C 유형은 EISQ나 EISD나 GRSQ나 GISQ. 공통적인 게 쇼핑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자잘자잘한 것도 많이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네 가지를 우리 소비 MBTI 16가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B타입이나 C타입이나 다 D보다는 훌륭해요. 뭐 큰 돈도 잘 쓰고 작은 돈도 잘 쓴다 그러면 진짜 이건 진짜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큰 돈을 좀 아끼는지 아니면 자잘한 돈을 아끼는지, 뭐 아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나누기 결제 횟수. 자, 여러분 신용카드 3개월 내역서 있죠? 결제 횟수를 세어보세요. 센 다음에 카드 사용 금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당 결제 금액이 나오겠죠. 건당 결제 금액. 여러분, 건당 결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소득의 1%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B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급이 300이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쓴 카드 내역 나누기 결제 횟수를 했더니 이게 얼마? 3만 원 이상이야. 한 번 결제하다 평균 단가가 그죠? 우리가 이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걸 객단가라고 하잖아요. 객단가. 그죠? 손님 한 명당. 근데 우리는 건당 결제 금액이라고 그러죠. 건당 결제 금액이 소득의 1%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B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C타입 같은 경우는 소득의 0.5%, 건당 결제 금액이 0.5%이면 이분은 C타입일 가능성이 높다. 결제 중독. 네, 결제 중독. 카드 교체 시기가 1년도 안 돼서 막 2번씩 가라. 왜냐면 하도 이걸 긁으니까 카드가 얼마나 닳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0.5에서 1% 사이에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분들은 사실은 B인지 C인지는 조금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돼. 이거는 금액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퍼스널리티도 캐릭터와 템퍼러멘트가 합쳐진 거라 그랬잖아요. 성격과 기질이 합쳐진 거다.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격은 내가 인식을 하면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거 좀 어떻게 바꿔볼까?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뀌어있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돈줄남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조금 안 믿으시겠지만, 중학교 때까지 그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생활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했더니, 물론 뭐 내재되어 있었던 게 있었겠지만 바뀌거든요. 여러분, 소비 습관, 소비 성격도 바꾸셔야 됩니다. 자, 큰 돈도 안 쓰고 작은 돈도 안 쓰고가 되면은 물론 뭐 굉장히 좋지만, 이건 좀 너무 사실 좀 삶이 팍팍하잖아요. 큰 돈도 잘 쓰고 작은 돈도 잘 쓰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사실은. 망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써야 될 돈보다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적어지면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망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망할 수 있어요.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어도 오늘 망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비 성격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바꾸느냐? 큰 돈은 쓰지만 작은 돈을 안 쓰는 스타일로 바꿀 거냐? 아니면 큰 돈은 안 쓰지만 작은 돈을 쓰는 스타일로 바꿀 거냐? 자,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딱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C타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B타입이라고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B타입이면 큰 돈은 쓰는데 작은 돈을 안 써.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돈을 써보니까 재밌네?
뭐 이거 큰 돈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다이소 가가지고 뭐 갈 때마다 2,000원, 3,000원짜리 사고 홈쇼핑에서 뭐 싼 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 B타입이었는데 큰 돈은 쓰지만 작은 돈 안 썼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타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반대로 노력을 해서 큰 돈은 쓰지만 작은 돈을 안 썼었는데 큰 돈도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는 패턴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면 사실 A타입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뭐 꼭 A타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죠. 근데 C타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큰 돈은 안 쓰지만 작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 돈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D타입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여러분. B타입이 궁극적으로는 절약이 되겠습니까? C타입이 궁극적으로 절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C타입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결제라는 것도 중독이 있고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건 머릿속에 어떤 타입이냐면 내가 뭔가를 살 때 그래도 심사숙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제를 쉽게 한다는 것은 결제가 습관이 될 수 있다. 자,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소비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보면 왜 습관이 무섭냐? 제가 기본요금 택시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기본요금은 1.6km. 1.6km면 지하철 한 정거장 반입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반을 아주 여유 있을 땐 택시를 안 타죠. 그런데 아우 귀찮아. 이러면 탑니다. 근데 한번 타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탔을 때 뭐 4,800원이면 뭐 굉장히 싼데? 라고 하면서 습관이 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제 횟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큰 돈을 쓰는 건 뭐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작은 돈 쓰는 것, 작은 돈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혼줄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조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 B타입과 C타입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C라면 B타입으로 좀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작은 습관 하나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작은 돈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아껴보는 혼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혼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공부를 어설프게 잘못하면 폭망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경제, 정말 공부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면 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재테크 잘하고 투자에 성공했을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생수 한 명이 있습니다. 대략 생수가 한 평균 1,000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여러분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이 생수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얼마가 들어있고 또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얼마나 유해한지 무해한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이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거는 말이죠. 이렇게 이 물에 대한 것을 물을 잘 알아야 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생수의 미래를 알려면 생수 가격을 얼마나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면 생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EPS니 뭐 퍼니 BPS니 뭐 PBR이니 ROE니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을 잘 알아야 가격을 예측할 수 있었죠. 왜냐?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의미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정말 무의미한 세상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산 가격은 말이죠. 세 가지로 결정된다라고 돈줄남이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돈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느냐. 두 번째, 얼마나 안전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성장 기대감이 있느냐.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현금 흐름의 양과 안정성의 기초에서 펀더멘탈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미래에 예측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정성이나 기대감이 높은 자산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할 정도로 가성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명품처럼 근데 명품은 말이죠. 최근에 그 오픈런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오픈런이 있는 브랜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진짜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 금리가 어떻게 되든 뭐 그냥 뭐 무풍지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가성비가 낮아지느냐?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한 가격 예측이라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산 가격 형성 원리는 결국은 현금 흐름 나누기 가성비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에비앙 생수가 얼마나 가격이 비싸질까는 이 에비앙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도 중요하지만 편의점에 가면은 그냥 1,000원이에요. 1,000원. 편의점에 가면 그냥 1,000원이야. 왜냐? 편의점은 어디나 있거든요. CU도 있고 뭐 GS25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막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사막에서는 이 생수가 만약에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한테 파는데 그 조난당한 사람이 만약에 재벌이다 그러면 뭐 수십억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 한 병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수의 펀더멘탈보다는 생수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느냐, 생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 환경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생수가 있는 그 필드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 공부, 펀더멘털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죠. 자, 돈줄남이 이제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영화는 뭐 안 본 분이 없겠죠. 자, 단종과 수양대군의 대결인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관상쟁이가 나와요. 이 관상쟁이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관상쟁이를 이 한명회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좀 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송강호 이 배우죠. 송강호 씨가 관상쟁이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자기가 그렇게 관상을 잘 본다고 하면서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미래를 다 맞췄는데 정작 자기 미래는 못 맞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소. 하면서 후에 섞인 말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요런 대사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명대사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만드는 변화인 바로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당장 주식시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나 소식을 듣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정보, 공시 뭐 이런 거를 들으면 뭐 당연히 당장의 투자에는 도움이 되죠. 투자가 그런 것도 공부라고 한다면 공부가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투자 기간이 진짜 10년, 20년 이렇게 돼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얼마나 쌀 때 주식을 샀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결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투자시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가는 5만 원이다가 16만 원이 되기도 하고 6만 원이다가 22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16만 원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16만 원이 되고 22만 원에 산 사람이 있으니까 22만 원이 됐는데 이 가격이 현재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6만 원에 산 사람과 22만 원에 산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했을까요? 정보에 어두웠을까요? 이 주식이 핫하다는 얘기를 잘못 들은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목적지에 나만 빨리 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수학자인 루이스 바슐리에가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처음 세상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의 주식이나 현재의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의 어떤 패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생성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과연 그럴까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0년도에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이죠.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2000년도에 원숭이하고 주식 전문가에게 앞으로 오를 주식을 선택하도록 시켰습니다. 원숭이는 나트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종목을 맞추게 했고 주식 전문가는 막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앞으로 오를 종목은 이거야 라고 해서 찝었습니다. 자,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원숭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멘토님 그러면 뭐 전혀 아예 공부하는 게 불필요한가요?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게 됐던 것에 대한 과신이나 맹신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10가지의 창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금리, 환율, 주가죠. 자, 금리, 환율, 주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금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 3년짜리 국채금리와 10년짜리 국채금리, 미국 같은 경우는 2년짜리 국채금리와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있고요. 환율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보면 안 되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냐 아니면 달러 가치가 강해진 거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서 달러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만 떨어져서 이게 폭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막 빠져나가겠죠.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달러 자체가 강해져서 비싼 건지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산 게 16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달러가 16조 원이라는 원화만큼 들어와서 투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을 같이 봐줘야 이게 달러가 강해진 건지 원화가 약해진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외에 또 뭐 주요국 환율이 있고요. 주가는 코스피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되겠죠. 자,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본다고요? 이거 뭐 돈줄남이 얘기 안 해도 그 정도 다 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야지 숫자를 여러분들이 어제 적은 거 밑에 적고 오늘 적은 거 밑에 내일 적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00원까지 육박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얼마나 올랐나,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나, 이번 주에 국채금리는 얼마나 내렸나, 얼마나 올랐나 이거를 알려면 매일 적는 사람은 자동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올라가는 날 어떤 것은 떨어지고 어떤 것이 올라가는 날 어떤 것은 같이 올라가요. 자,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궁금한 게 생기고 그래야 찾아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뉴스가 입체적으로 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최근에 얼마야? 뭐 1300 50원이야 60원이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최근 일주일간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얼마나 상승폭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먼저 여러분들 경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 시장에서 승리한다라는 자신감, 자만심 이런 거를 먼저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10개의 경제를 바라보는 창문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제발 유튜브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돈줄 나면 좀 봐야 되는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뭐 책 보고 책도 뭐 경제 관련 서적 맨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방에 gat혀서는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보세요. 쿠팡과 배달의 민족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예, 여러분, 방 안에 갇혀서 책을 보고 공부했다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아이디어는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세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나가보면 간판을 보면 최근에 어떤 간판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가게가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무슨 생각으로 돈을 쓰는지, 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매출을 올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한테 1,000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100만 명한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누가 그거 1,000원, 2,000원, 3,000원 주면서 배달을 시켜 먹어? 라고 하는 생각이지만 1,000원, 2,000원, 3,000원은 그래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1,000원, 2,000원, 3,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배달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시키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갖다 주는데 그게 한 2,000원, 3,000원이다. 아이, 근데 그거 뭐 내가 가서 사지 그거 2,000원, 3,000원 주고 배달 택배 요금 주고 시키겠어? 근데 그게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시키는데 그게 1,000만 명이다. 그래서 쿠팡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게 경제가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를 늘 띵킹하는 것이 경제 공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개의 경제를 바라보는 창문을 공부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끌고 다니면 알 수가 없어. 운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저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행색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어떤 브랜드를 즐겨 입는지, 아, 요즘은 저런 코디가 유행이구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너무 또 뚫어지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또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면 큰일 나니까 대충 보면서 간판도 보고, 그 다음에 강남역, 명동역에 어떤 가게가 바뀌고 있는지도 보고,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띵킹이 계속 반복돼야 경제 공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경제 공부란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택은 심플하지 않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수성가형 부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보다 바람을 볼 수 있는 관점, 바로 그런 깊은 생각이 그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10개의 경제를 바라보는 창문을 열심히 관찰하시면서 세상을 좀 달리 보는, 그리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시고 생각하는, 띵킹하는 그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진짜 경제 공부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생각해야 얻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줄남이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지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지수를 오늘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의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4가지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의 떡잎. 자,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경제적인 안정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계속해서 자꾸 힘들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앞에 3가지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또 잃게 되기 때문에, 자,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우선은 우리 혼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가지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가 어느덧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2024년도를 진짜 힘차게 출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죠. 최근에 또 날씨도 굉장히 더워져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지금 그림처럼 진짜 힘들게 뛰어오셨는데 우리 혼쭐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느새 반환점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힘들게 뛰고 있을 때 누군가 정말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부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자,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상반기를 넘어서서 하반기, 우리 혼쭐 여러분들 함께 같이 열심히 뛰어가야 되겠죠. 자, 지난 6개월간의 우리 돈줄남 영상, 작년 영상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3가지 정도의 그 지수, BMI 지수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의 BMI 지수에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건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그 3가지 BMI 지수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신체 질량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BMI입니다. 이게 바로 바디 매스 인덱스죠. 자,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거와 비만이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BMI 지수가 좀 정상으로 오면 너무 좋겠다. 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키가 1m 77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75kg. 돈줄남을 실제로 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키가 크시네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앉아있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얼굴이 좀 키가 작게 생겼나? 예. 보는 분마다 키가 크시네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뭐 비만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m 77에 75kg라고 했는데 BMI 지수는 과체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엄격한 기준이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은 우리 혼줄 여러분들도 과체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3kg 정도를 빼야 정상이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3kg을 빼잖아요. 그럼 얼굴이 일단 확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빼는 이유가 근데 이제 얼굴이 좀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얼굴이 그냥 확 맛이 가요. 그래서 3kg, 뭐 핑계이겠지만 자, BMI 지수가 우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건강은 돈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젊은 분이나 나이 든 분이나 할 것 없이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BMI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BMI 지수 두 번째, Blood Mass Index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차량이 자신의 소득에 걸맞는 거냐를 보려면 이 BMI 지수는 6개월 소득분의 차량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좀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헤이딜러라든지 K카라든지 이렇게 자기 차 번호만 입력하면은 어때요? 차량 가격을 딱 보여주는 사이트들, 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개월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6개월 소득이 2,4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아반떼 2,200만 원짜리를 타고 있다면은 0.91.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처럼 0.7에서 1.5 사이에 오니까 매우 정상적인 차를 타고 있는 거다라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도 차를 안 타거나 굉장히 싼 경차를 타서 0.7 이하 차를 타게 되면은 왜 정상이 아니냐? 그건 좀 너무하다. 돈줄남이 보기에 0.7 이하가 되면은 그건 좀 차 좀 바꾸셔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상 범위가 0.7에서 1.5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봐준다 그러면은 9개월치 차까지는 용서가 된다. 그러나 9개월 넘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허세거나 고도 허세거나 허세 장렬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차는 말이죠. 한 번 소비한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파생 소비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파생 소비의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BMI 지수.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신체 질량 지수도 정상이었는데 BMI 지수까지 정상이다. 와, 이거 진짜 이런 혼줄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BMI 지수도 정상인데 신체 질량 지수도 정상인데 차 질량 지수도 정상이다. 와, 대단한 혼줄이 여러분이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400만 원 이하가 되는 분은 자기 월소득에다가 곱하기 6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400만 원 이하면 아주 뭐 정말 군이나 읍면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시에 살고 계시는 혼줄이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차입 질량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차입 질량 지수가 뭐냐? 이것도 BMI 지수인데요. Borrowing Mass Index. 뭔가 남에게 돈을 빌려오는 것도 내 소득의 총량에 맞춰서 빌려와야 되는데, 자, 이 지수는 은행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은행은 이거보다 더 빌려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빌려준다고 해도 안 떼일 것 같으니까. 안 떼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용 상태나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냥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최대한 안 떼어 먹을 정도가 어디냐. 요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돈줄남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갚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총 차입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빌린 부채의 금액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 마통, 신용대출만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근데 그 소득이 3개월 소득분의 총차입금인데 요게 1.5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4.5개월치 이상의 신용대출은 절대 못 갚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지금의 급여를 받아서 내가 월급의 4.5개월치를 생각한 기간에 확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갚고 뭐 다른 저축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빼고 만약에 내 총차입금이 내 3개월 또는 4.5개월 소득보다 높다. 빨리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0.3에서 1.5 사이가 정상 신용입니다. 0.3이 안 되면 신용이 오히려 그 대출 없어서 좋은 거 아니냐? 0.3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한 달 월급만큼도 신용대출이 없다. 카드를 안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또 좋은 거긴 한데 너무 신용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신용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용 점수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 점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채를 정말 잘 상환하느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또 이게 적어도 문제가 된다. 자, 정말 좋은 것은 0.3에서 1.5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1.5를 넘거나 2.0을 넘거나 이러면 신용 위험, 신용 고위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자, 남은 할부 금액도 여기다 다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할 때 남은 할부 금액 있죠? 지금 할부를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할부 금액도 포함해야 돼요. 대출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은 설정 금액이 아닌 사용 금액입니다. 나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넣어야 되나? 안 넣어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사용한 금액만 넣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혹시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1번 신체 질량 지수도 정상, 2번 차 질량 지수도 정상, 3번 차입 질량 지수도 정상이다. 트리플 정상이네요. 자, 이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댓글창에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세 가지 그리고 오늘 추가될 것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박, 정말 부자의 떡잎이 다르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볼 때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부유층은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사람, 일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이고 중산층은 그래도 뭐 일은 하지만 일 외에 근로소득이 잠깐 중단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내가 있는 자본에서 기본생활비 정도는 나온다라는 근로소득과 약간의 자본소득, 이게 이제 중산층이라고 그랬고, 나는 그냥 월급 안 타면 근로소득 없으면 난 그냥 바로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서민층이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로운 BMI 지수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어떤 거냐? 경제력 지수입니다. 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죠? 경제력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경제력이 있어. 경제력이 뛰어나다. 경제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할 때 이 경제력. 자, 경제력이라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줄남이 딱 알려드릴게요. 절대 수치가 아니고 바로 이 BMI 지수는 바로 버퍼 매스 인덱스입니다. 뭐 버퍼 매스 인덱스라고도 할 수 있고 버퍼링 매스 인덱스라고 할 수도 있죠. 버퍼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하는 건 뭐 쿠션이죠. 쿠션. 뭔가 이렇게 좀 완충? 내가 힘든 상황을 좀 버텨줄 수 있는 쿠션이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력 지수는 절대 금액이 아니에요. 뭐 얼마 이상이면 부유층이고 얼마 이하면 중산층이고 이런 게 아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이 지수는 개월수로 나오는데요. 월 평균 소비 금액입니다. 여기는 소득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소득이 아니라 뭐다? 소비 금액. 자, 여러분 분모값에는 월 평균 소비 금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 평균 소비 금액인데
이 월 평균 소비 금액에 계절 지출,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지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죠. 평상시엔 그냥 200만 원밖에 안 써. 그러니까 나는 월 평균 소비 금액이 200이다. 아닙니다. 그 명절에 쓰시는 거, 여행에 쓰시는 거, 이벤트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나가는 거. 그거 다 12분의 1로 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내가 1년 중에 쓰는 돈 전체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눈 값, 진짜 월 평균 소비 금액을 분모값에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자값에는 뭘 넣느냐? 그럼 분자값에는 순자산을 넣는 겁니다. 순자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집이라고는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는데 3억이다. 그럼 3억이 순자산 아니잖아요. 대출이 1억이 있다. 그럼 1억 빼고 순자산은 2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2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정말 가난한, 아직까지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에서 60개월 사이면은 서민층입니다. 그러니까 내 순자산으로 내 소비를 60개월밖에 못 버틴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5년밖에 못 버티는 거죠. 서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혼쭐 여러분들이 중산층이 되려면 뭐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된다, 얼마 이하 이게 아니고 자기의 순자산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 수준을 몇 개월 버틸 수 있느냐? 5년에서 10년 사이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중산층으로 인정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정말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버틴다. 나 지금부터 일 안 하고 내가 있는 거 까먹으면 내가 지금 쓰는 생활비로 1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다. 이게 부자 아닙니까? 진짜 부자거든요. 부자입니다. 20년 이상 버틸 수 있다. 와, 240. 이건 뭐 하이엔드 부자죠. 하이엔드 부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현재 소비 수준을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부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혼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순자산이 3천만 원이야. 순자산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에 얼마 쓰나 봤더니 한 달에 200만 원 써. 뭐 우리 이런 아직 사회초년생 혼쭐이 여러분들 많죠? 이런 분들. 나 뭐 갖고 있는 순재산이 내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 한 달에 200만 원 쓴다. 그러면 이 200만 원으로 몇 달 버틸 수 있느냐? 15개월 버틸 수 있어요. 15. 그럼 어디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여드리는 12는 넘으니까 빈곤층은 아니네. 근데 서민이죠. 서민 아직까지는 내가 진짜 ordinary people이죠. 자, 서민층. 워킹 클래스입니다. 서민층인데 요게 이제 중산층이 되려면은 자, 그러면 요거 재밌는 게 말이죠, 여러분. 순자산을 늘리지 않아도 내가 쓰는 돈을 줄여도 어떻게 돼요? 줄여도 내가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재밌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3천만 원 순자산인데 내가 200만 원 쓰던 사람이 100만 원을 쓴다. 그렇게 되면은 순자산 안 늘어나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지수가 15에서 3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조건 순자산이 늘어나야만 중산층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1억을 만드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들이 1억 만들기를 얘기해서 그런지 드디어 이제 35만 원만 보태면 다음 달에 1억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90세거든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돈줄남이 막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 거의 40 가까이 되셔서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세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얼마를 쓰시냐면요. 이런 얘기해도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도 안 쓰시거든요. 진짜 돈을 안 쓰십니다. 그런데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달에 막 400, 500을 쓰는 분이다 그러면 1억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1억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부유층이구나. 너무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돈을 좀 쓰셔라. 돈줄남이 돈을 쓰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누가 부자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세 분 다 MZ세대인 것 같은데요. 자, 한 분은 순자산 3억이야. 와, 30대 초반에 3억. 훌륭합니다.
예,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친구분은 순자산 1억 모았습니다. 1억.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분 키가 좀 크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무려 4억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당연히 순자산 4억이 부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평균 소비 금액을 받아봤는데 자, 첫 번째 분은 한 달에 550만 원을 써요. 와, 이거 한 달에 550만 원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한 달에 165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근검절약. 그 다음에 순자산 4억인 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야,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예, 진짜 한마디로 800만 원을 써요, 한 달에. 자, 그럼 이분들의 BMI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분은 54.5. 54.5면은 뭡니까? 서민층입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계신 분, 순자산 4억이지만 한 달에 800만 원을 쓰고 해외여행을 그냥 너무 밥 먹듯이 가시는데 이분의 BMI 지수는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50개월 후면은 순자산이 바닥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혼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1억이지만 한 달에 165만 원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 이분 같은 경우 BMI 지수가 얼마냐? 60.6. 딱 60을 넘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부유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좀 억지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은 순으로 성공이고 행복이다 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재벌이 제일 성공한 거다. 재벌이 제일 행복한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전거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앞바퀴만 굴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바퀴도 굴러가고 뒷바퀴도 굴러가야 돼요. 앞바퀴 뭡니까? 순자산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1억 모으기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뒷바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돈 좀 번다고 말이야. 돈 좀 요즘 들어온다고 말이야. 겸손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뒷바퀴가 뭡니까? 정말 절제하면서 생활을 잘해야 된다. 절제하는 사람은 한 번 소비에서 최대 효용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죠? 절제하는 사람은 한 번 소비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하이엔드 소금쟁이 한창 지금 7회, 8회 막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돈 가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돈 가치가 다르다. 제가 같이 출연하고 있는 양세형 씨, 이찬원 씨 아시죠? 양세형 씨, 이찬원 씨 참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그간 이제 좀 친해지기도 했고 상당히 사람이 이제 진솔하고 괜찮다. 제가 봤을 때 양세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중에. 자기가 굉장히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오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방송이 되게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갑자기 돈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불안하더라는 거죠. 옛날에 200, 300 벌 때는 돈 가치를 정말 잘 알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방송 중에 얘기한 겁니다. 엄마 도배를 쫓아갔다. 엄마 도배를 쫓아갔대요. 엄마 도배를 쫓아가서 하루 종일 도와줘봐야 기술도 없는 사람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5만 원, 10만 원도 안 주죠.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5만 원, 10만 원을 딱 받았는데 5만 원, 10만 원의 가치가 진짜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이찬원 씨도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거든요. 이찬원 씨도 데뷔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이거 안 뜨면 어떡하나 막 불안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 워낙 대스타다 보니까 그런 시절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찬원 씨도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왜? 자기 자신을 조금 채찍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보니까 돈의 가치가 5만 원, 10만 원 귀하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혼쭐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의 BMI 지수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4가지의 BMI 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버퍼링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미래에 버퍼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제하고 미래를 향해서 뛰면 그 버퍼링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자의 떡잎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다 들으셨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의 BMI 지수가 앞에 3가지는 정상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얘기했던 BMI 지수도
중산층 이상 나오시는 혼쭐이 여러분이 있다. 그분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에 들어오시는 혼쭐이 여러분들은 하이엔드 혼쭐입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혼쭐이다. 자, 댓글창에 나 네 가지 다 된다라는 자랑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엔드 혼쭐이 여러분들 댓글창에 나는 이 네 가지 다 해당된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BMI 지수 부자다. 또는 하이엔드 부자다. 또는 중산층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자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중산층이긴 한데 평생 그냥 중산층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산층이 부유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내용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뷰티풀 채널이 말이죠. 이제 48만을 넘어서서 곧 50만에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람과 구독 설정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생각보다 좀 빨리 50만을 넘어설 것 같으니까요. 자, 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겸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